네, 9월 4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동반석에는 김정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네, 김정민 변호사님 어제 늦게까지 재판을 또 마치고 네, 오늘 어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시 집에 들어가 보니까 8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잠들었는데. 아니 뭐 8시가 그렇게 빨리 자요. 에너지를 다 써서 하루 종일. 그만큼 재판이 이제 그 뭔가 치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제가 그 이종석 국방장관 증인신문 전에 뭐 여러 매체에 나가서 조금 공갈을 했죠. 저희 거에서도 말씀 공갈 아니십니다. 뭐 탈탈 털겠다고 선전포고 하셨죠. 저기 잊지 못할 하루가 되게 만들어야죠. 근데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작정하고 거짓말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한테 무슨 재간으로 뭐 고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종석 전 장관은 작정하고 거짓말하고 나왔다라고 그렇죠. 보세요?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하도 제가 어제 이제 증인신문 하다가 하도 어이없는 대답들을 하니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장 이거 인격모욕적인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말았는데 어떤 점에서 가장 그런 말이 나와 황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일부를 징계로 처리해달라는 군사보좌관 문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문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거 보고하고 보냈느냐 장관한테. 그건 박진희 군사보좌관 메시지. 군사보좌관이 보낸 텔레그램 문자인데요. 보고하고 보냈느냐? 아니래요. 그러면 보내고 나서 보고했냐? 아니래요. 그럼 언제 당신은 이걸 알았냐? 그랬더니 장관 그만두고 알았대요. 엥? 밑에서 한 일을. 앵이죠 진짜. 그리고 그러면 핵심적으로 군사보좌관이 보낸 문자들, 받은 문자, 보낸 문자들을 쭉 이게 보면 가장 문제가 있는 건 바로 그거죠. 수신자는 해병대 사령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작년 8월 2일 해외에 있었죠. 우즈베키스탄에 갔다고. 거기서 수행을 했던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때 막 2차 보류를 지시하고 갔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현지에서 문자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혐의로 올리고 누구는 징계만 하라라고 하는 거를 장관 허락도 안 받고 그 농단 아닌가요? 그게 항명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황당한 건 정말 어제 보좌관이 장관 연속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거 현직에 있을 때 이거 받았으면 혼냈어야 되지 않겠냐니까 왜 혼냅니까 이래요. 뭐가 문제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잖아요. 8명을 이첩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일부는 징계로 빼달라는 명확한 증거가 남는 그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요. 정말 어이없는 거죠. 처음 질문부터 그랬어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 해병대에서는 8명을 이첩한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는 몇 명을 이첩한 거냐 사단장은 도대체 이첩을 한 거냐 만 거냐 그랬더니 이첩했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임성근 사단장.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당신 판단이냐 누가 그렇게 보고하더냐 그랬더니 말을 제대로 안 해요. 누가 법조인이나 할지 수사 관계자가 이거 저희가 6명 이첩하는 겁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면 그 말을 믿어도 된다. 근데 아무도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법적 형식에 보면 2명이 이첩된 게 분명하잖아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대대장들 둘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일말의 가능성 혹시 이거 사단장도 이첩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에이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그 설마가 사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이 딱 바뀌더라고요. 아예 이제 DMR을 차단하는 그냥 모르쇠 전략이네요. 모르쇠 전략이죠. 그리고 군사보좌관의 그 핵심적인 문자 예를 들면 해병대 사령관이 8월 1일 날 10시 39분에 텔레그램 문자로 아주 중요한 문자를 보냈어요. 뭐냐면 국방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 직권남용됩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세 가지 그 이유를 적시한. 이거 보고 받았냐니까 요즘만 보고 받았대요. 아니 텔레그램으로 갔는데 중요한 이 보고 사안인데 의견 제시인데 직접 보았어야 맞잖아요.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여 여부를 부인하기 위해서 바보가 되는 걸 선택한 건가요? 못 봤다면 그것은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전혀 나는 허수아비였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 그러면 이첩이 됐다는 것도 그 장관이 대통령실에 보고하라고도 안 했는데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보고를 해요. 이첩을 보류시켰다는 것도
대통령실에 보고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보고를 해요. 그리고 장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감히 징계 운운하면서 또 문자를 보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통제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장군이지 않습니까 이래요. 군사부 장관 원스타죠. 네, 그래서 헐리죠. 근데 군의 현실을 알면 거짓말에 그 사단장들도요 군단장한테 조인트 까지는 게 군대예요. 근데 무슨 장관 앞에서 무슨 그 일성 장군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어이없죠. 그러니까 기껏 만들어낸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어제 그 증인신문은 제가 볼 때는 몸부림. 이종섭의 몸부림이요? 어떤 몸부림이냐? 예. 대통령 보호하려고. 진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거짓과 대통령 보호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 참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년 만년 살 거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당했던 거에 연속인데 맨 마지막 멘트가 그거였다니까요. 자기 너무 힘들었대요. 1년 동안. 허위 사실 때문에. 나 소진됐어. 국회에서 불러. 재판에 불러. 공수처에서 불러. 허위에 뭐 이거에 뭐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차라리 나 같으면 거기 있는 박정훈 대령을 혼냈을 것 같아요. 당신 말이야 대령식이나 돼가지고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 말은 없어요. 자기만 그냥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조폭들끼리 싸워보면 때리는 놈도 주먹은 아픈겨. 그런데 맞은 사람 고통스러운 것보다 내 손 아프다고. 그러니까 나 때리느라고 힘들다고. 이래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버티느라고. 그런데 아니 왜 그러면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맨날 불려다니는데 마음 편할 리야 없지.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또 재판장한테 하소연을 하더라 이거죠. 제가 이제 정종범 부사령관한테도 제가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느냐. 자 보자. 당신들 전우라고 했지 않느냐 해병대. 으쌰으쌰 해병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라. 대통령이 화낸 거 해병대 사령관 말도 못해. 정종범 부사령관 받아 적은 것도 말도 못해. 전우가 좀 도와주면 저 사람이 위험해서 처하지 않을 텐데 다 지금 손을 놓고 뭐 죽어 그냥 물에 빠져 죽어 나도 죽을 것 같아서 나 손도 못 내밀겠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양심의 가책이 없느냐 저도 어제 재판장이 하도 이제 난리를 치니까 뭐 당연하겠죠 재판장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식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다 자기가 있대요 그런데 그 직전에 대통령 전화가 있고 직후에 대통령 전화가 있고 수많은 전화들은 그러면 다 우연의 일치다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근데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 보호하게 나선 이유는 뭘까요? 본인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좀 결연시켜가지고는 솔직하게 말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 여러 차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실이 있고 정의가 있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 우리가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착한 사람 편에 서야 된다. 그게 체화돼야 되는데 그 도덕률이 이 적어도 어제 모습 속에서는 저는 그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없어요. 와서 솔직해지면 그동안 거짓말했던 게 전부 위증죄가 되니까 사실 국회 가서 위증했지. 공수처 가서 버텼지. 이제 재판장 이 세 군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을 유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자기 부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짓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놨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다 부정하는 게 돼버리고 위증죄 그다음부터 후폭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한번 기차가 레일 위로 탈선해서 달려나가면은 저절로 복귀하기는 어렵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증인신문을 준비하면서 숱한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써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첫 멘트를 무엇을 할 것인가도 많이 고민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시골에서 커서 한때 육사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육사 가서 군인이 돼서 어쩌면 별을 달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부류였을 수도 있어요. 이종석 국방장관과 저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는지도 몰라요. 이종석 장관도 장관까지 지낸 분이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서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박정훈 대령이 말했듯이 대통령의 경로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 서로 반목하고 지시하고 욕하고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들이고 전우였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적이 돼서 욕하고 비난하고 감추고 그 몸부림을 막 치고 이런 모습을 왜 보여줘야 돼? 뭘 위해서?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 진짜 힘들어 보였습니까? 힘들어 보이긴 했죠. 마지막에는 조금 이제 당신이 이제 한계에 느꼈는지 약간 감정 표출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더 끌고 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무너졌다. 그 소진이 됐구나. 이때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하는데 워낙 이제 재판장이 어떤 태도인지 모르겠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제가 이렇게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도 높이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장관인이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장관 아니, 출신이니까. 그렇다라기보다는 제 느낌은 그랬어요. 됐다. 어차피 재판장 생각은 나는 심증을 형성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거기까지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스스로 유리하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도 그래서 뭐 쓸데없는 압박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요. 아니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같이 핸드폰을 보고 그걸 메시지 삼아서 이런 메시지 있어요. 사령관님 그 이첩보료는 확실히 지시했는지 장관님이 물어보십니다. 이걸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기환 사령관한테 그 폰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폰에 있는 문자를 어떤 건 받고 있던 걸 안 받대요. 어떤 건 보고조차 안 했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장관식이나 지낸 사람이 너무나 뻔한 얘기를 특히나 확실한 혐의자는 형사처벌, 지휘 책임자는 징계를 해 주십시오. 이게 일부를 형사책임 대상자를 징계로 돌리라는 얘기 아닌가요? 빼주라는 뜻으로 빼주라는 들리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기소하지 마라. 이 말이 장관 당신이 알았다면 당신이 한 그 말은 거짓말이다. 나를 포함한 국방부 그 누구를 빼라 너라는 말은 안 했다. 거짓말이잖아요. 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그렇지. 그걸 물어봤더니 왜 그게 그렇게 해석돼야 되나요? 이래요.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가장 이제 뜨겁게 또 부딪혔던 게 뭐냐면 그 이종석 국방장관이 작년 국회를 회집고 다니면서 했던 대표적 거짓말이 그거예요. 수사보고를 끝내고 단둘이 독대를 했다고요. 해병대 사령관과. 그렇지.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일사단장 교체를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파견 명령을 내겠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파견 명령을 낸 겁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이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죠. 일어나면서 나가면서 해병대 사령관이 쓱 나가면서 일사단장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아 그래 알았어. 말았대요. 심각한 얘기 안 했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김기환 사령관의 진술 심지어 제가 어제 제시한 게 뭐냐면 이종석 국방장관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내용을 냈더라고요. 독대를 했고 파견 명령하겠다는 보고를 했었다. 승인했으니까 파견 명령했겠죠. 그래서 7월 30일 날 결재 본복이 다시 보니까 핵심적인 게 이첩보류가 아니었어요. 파견 명령 취소였다고요. 그러니까 보직 해임을 막으려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인사를 사후에 다시 소급해서 휴가 명령도 때리고. 그걸 파견 명령이 났고 그걸 취소했다라는 것이 이미 김기환 사령관의 진술에도 다 나오고 자기도 인정한 바인데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좀 재판 총평을 지금 한창 해주셨는데 김종대 의원님도 좀 들어보시니까 어떤지 아니 평가 좀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이게 그 국회 청문회 분위기가 그대로 재판장으로 옮겨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재판에서 오고 간 얘기를 시청자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막 보좌관 통해 압력 놓고 뭐 이러는 건 모른다거나 그게 왜 문제냐거나 또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건 뭉개는 전략. 뭉개는 전략이고 그다음에 거짓말 전략이 있어. 거짓말 전략. 뭉개고 거짓말하고. 휴가 명령 취소하고 이러면서 해병대 사령관하고 둘이 10여 분 독대하면서 저 다음 후임 사단장 권한대행까지 다 정해놓은 거. 요 사실을 숨기는 건 이건 거짓말에 해당되는. 거짓말에 해당되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매체에 가서 그 휴가 명령이 되게 이상하다. 그렇죠. 말씀 많이 하셨죠. 공식적 휴가 처리 이게 이 사건의 키다. 그랬기 때문에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깔끔하게 이미 해명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해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휴가 조치를 얘기했냐라고 하니까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왜 휴가 조치를 얘기했느냐. 심지어 파견 명령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해준 게 없다면 그래서 파견 명령이 난 상태가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국방장관 인식 속에서는 일사단장은 지금 정상근무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복귀시키라는 말을 왜 해요? 그러니까. 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파견 명령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정상 복귀 그걸 번복하는. 그래서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작성한 서류를 보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그걸 물었더라니까요. 왜 이첩보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일사단장을 복귀시키라고 하십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종권 부사령관 들어오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 준 거예요. 네. 자, 이 이야기는 해병대하고 장관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를 받고 저기 파견 명령을 취소하고 임성근을 저 휴가 명령을 준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 일부가 국가인권위로 간 거라고. 그런데 장관은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하관의 상명하복 이 장관이 자기들끼리도 안 지시하고 해병대 사령관은 집행을 한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저기 횡설수설 말이 안 맞는 제가 이 상황이 나온 거죠. 예, 이게. 독대하는 상황에 옆방에서 벌어졌던 일을 먼저 설명을 했어요. 독대를 하고 있을 때 해병대 수사단장하고 정훈공보실장은 옆방으로 옮겨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군사보좌관이 와가지고 보고서를 달라고 그래. 장관 보고서. 못 준다. 이거 뭐 수사와 관련돼서 못 준다. 그리고 그게 나는 조사본부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데 줘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조사본부에서 차라리 받으시라 하고 멋쩍게 나가요. 기분은 나빴겠네. 예, 예. 그래 군사보좌관이 나가니까 이윤세 공보정원실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수사 보고를 달라고 그러지? 이상하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선배님한테도 안 드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달라고 그러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과자를 두세 개 더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대를 한번 봐라. 이 시간대가 몇 분 정도 걸린 거 같느냐. 옆방으로 옮겨서 보고서를 달라고 하고 못 준다고 하고 과자를 먹고 왜 달라고 하지 평가까지 했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 3분은 걸렸지 않냐. 더 걸렸겠죠.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은 2분으로 줄여놔요. 그 시간을. 그런데 국방장관 더 줄여요. 잠깐 일어서서 사단장 힘들어한다라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다. 이 시간대가 이미 진술에 나와 있고 이 시간은 동시간대에 당신들은 독대를 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검찰이 또 득달같이 왜 본인의 얘기가 아닌데 물어보느냐고 또 난리를 쳤죠. 어제 몸부림은 검찰도 쳤어요. 군검찰도. 참 어떤 면에서? 치사한 검찰이 그 군검찰이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받은 자료들 국가인권의 조사 결과 보고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에 박정훈 대령 막 입건되고 이럴 때 초기 조사를 했다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박정훈 긴급 대령에 구제명령. 대한 입건을 예. 취소하라고,까지 처음에 입장을 냈다가 입장을 냈죠. 그걸 번복한 거야.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그때 국방장관은 9월 18일자로 진술을 냈고요. 그 김기한 사령관은 8월 28일자로 진술서를 냈더라고요. 그게 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저희가 법원 통해서 군사법원 통해서 송부촉탁을 요청하니까 응하질 않았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래서 어떻게 그 기자분들이 그걸 확보해 갖고 저한테 보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냈어요. 왜냐하면 피고인은 어떤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작된 서류만 아니라면은 그 입수 경로를 밝힐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 능력이 그 검사는 증거 능력이 제한을 받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낼 때는 그런 거 제한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수한 자료인데 굳이 내가 안 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유리한 거 꼭 팩트에 중요한 이제 건데. 검찰이 발악을 한 게 어떤 대목이냐. 바로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왜 인적 사항을 다 가리지 않고 보냈냐는 둥 어디서 얻었냐는 둥 뭐 하면서 그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제출해라. 그 위법 수집 증거인지 뭔지. 아무튼 검찰이 무슨 그 조금만 벗어나도 질문의 취지가 항명 사태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그건 뭐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자, 국가인권위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검사에게도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어? 네. 그런데 그걸 시비를 걸어요. 열심히. 자, 이제 댓글창에, 검찰하고 예, 싸우는 예. 중에 이제 그러는데 조금 시청자들이 따라오시기 힘들 예. 수도 있는데 이 궁금한 건 저러 구루미님 같은 분의 질문이에요. 네네, 운전 저런 게,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요? 네, 어제 이제 재판 마치고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뭐 예. 저기 이제 판결 선고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언제쯤이죠? 12월 전에는 나게 하려고 올해 지금 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단단히 각오하고 있고 이제는 뭐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각오 단단히 하고 있고요. 자신 있어요. 제가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그 이유. 예. 어떤 이유를 재판부가 설시할 것이냐. 꼭 무죄에 꼭 필요한 것만 설시할 거냐. 아니면 더 폭넓게 설시할 거냐. 저는 그것이 관심 있지. 무죄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증거가 이미 아니 그 군사보좌관의 일부는 징계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건 그래서 국방장관조차도 그건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에요. 부정청탁이라고요. 네. 제발 좀 이렇게 해줘. 거부했어요. 해병대 사령관이. 그 문자에 대해서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형사처벌이 안 될 때의 얘기지. 지금은 형사처벌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 그건 나중에 거부해버린 거예요. 경찰에서 뭐 거기서 할 일이지. 네,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나야 그 중에 일부를 징계로 끝낼 수 있다. 아직 형사 절차가 남아 있는데 무슨 징계를 지금 얘기하느냐? 아주 그냥 아니 그러니까 명방을 준 박정훈 거거든요. 대령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다행이시네요. 벗어나시면 안 되고. 응원하신다라는 잘 말들 지내죠. 많은데요. 근데 박정훈 대령의 무죄는 이미 확정이 됐고 확신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박정훈 대령을 괴롭힌 사람들을 나중에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판결문에 네. 무죄를 입증하는 내용만 쓸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 깊게 들어갈 것인가 저는 그 좀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근거가 네. 마련돼서 고발 좋습니다. 고소하실 수 있다. 이건 상식의 수준에서 하신 얘기로 전 이해해요. 문제는 군의 특수성이란 게 있고 장관이 지금 바뀌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모종의 정치적 압력이 이제 법무병과 인사를 통해서 또 구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군 재판부를 얼마나 믿으시냐. 이것도 저는 중요하거든. 이 재판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군판사도 신뢰하고 있어요. 다만 일부 정치적으로 오염된 이제 검찰단 같은 캐릭터를 가진 검찰단장이나 주임검사나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불쑥 군사법원에 군판사로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좀 걱정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눈이 너무 많아서 어떤 조치를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미 이 정권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럴 수도 상식을 있는데 초월해요. 그럴 수도 지금. 있는데 재판부도 수술 개헌 지금 이야기로. 예. 재판부도 지금 그것을 감지했는지 속도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안에 다 처리한다. 이게 중요한 네, 대목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재판부가 뭘 요구했냐면 증인은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다. 정리하자. 이제 판단할 거 다 예, 해봤다. 예. 그리고 김기한 사령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인 신청서도 추가로 냈고요. 재증인 신문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병행해서 서면 진술 취지의 사실조회 신청서도 같이 냈어요. 예. 그랬더니 재판부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사실조회 신청의 취지가 VIP 뭐냐. 경로상. 예, 그렇죠. 예. 그 김기한 사령관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원하지만 신문 신문이 안 된다면 사실조회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증인 신문은 철회하시죠. 하면서 그걸 채택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보면 그 증인 신문을 철회하고 사실조회서는 그렇죠.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실조회가 뭐냐면은 대통령한테 경로했냐고 묻는 거야. 그렇죠. 그거죠. 예. 이게 또 언론에서는 굉장히 주목받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대통령한테도 물었고요. 김기한 사령관에게도 물었고요. 왜냐하면 김기한 사령관한테는 증인신문 때도 물어봤지만 증인신문 이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전화한 내용을 저희가 새롭게 확인했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걸 물어봤습니다. 예. 그때 그 전화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는 직접 당신이 7월 30일 날 회의 시에 화를 냈느냐라고 물어봤고요. 김기한 사령관한테도 보강해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김기한 사령관은 추가 증인사항이 꽤 길어요. 7가지인데 다 채택됐어요. 그런 걸로 보면 재판부의 심정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다. 그래서 자꾸
자꾸 그 변호인의 질문을 제안하는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만, 그만하셔도 안 해도 됩니다. 다 안다. 그레이님이 이런 내용이 궁금했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근데 사실조회 신청서에 대해서 강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내더라도 김기한 사령관 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기한 사령관을 낼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김기한 확인이 된다. 사령관은 예. 김기한 사령관은 태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진술을 거부해 버렸거든요. 이제는 저기 처음에 우리 증인신문 때는 아니라고 했고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라고 수사 단계에서는 얘기했지만 공수처 가서도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고요. 국회에서도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언제든지 이제 폭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문서로 물어봤을 때는 어떤 답을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불투명하다. 네, 지금 그 부분에서 만약에요. 국회에서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답은 그렇게 와야 됩니다. 말할 수 없다. 예. 그러면 이거는 그전 증인신문과는 다르잖아요. 예. 증인신문 때는 부인은 아니죠. 네, 증인신문 때는 분명히 박정훈 대령의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만약에 서면 진술에서 그 말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라고 태도를 취한다면 예, 한 발 물러서면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 예. 그 전 진술의 신빙성은 대폭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지금 김기한 사령관이 거의 나갈 시기예요. 예. 이번 게다가 정기 증거가 사건. 나왔다는 거 아닌가요? 그 통화 기록이 공수처에서 발견이 돼서 관련된 그거 이야기를 한 게 복원했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녹취가 나왔지. 예. 예. 그 사실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VIP 경로를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김계환이. 네. 네, 자기 입으로 그 다음부터 모르쇠로 바뀐 거라고. 예. 제가 되게 이제 새롭게 확인했던 게 아까 그 국가인권위의 진술이었어요. 네.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예요. 왜 그거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야? 일사단장을 뭐. 정상 복귀시키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사령관이 들이받은 거거든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그게 있더라고요. 있더라. 네. 야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텔레그램을 쭉 보면 해병대 사령관이 계속해서 반발하는 예. 반발하는 또 증거가 나왔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증인신문에서도 우리 그 정구승 변호사님이 마지막 신문으로 그걸 넣었습니다. 자,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보낸 문자가 뭐였냐면 그런데 장관님이 궁금해하십니다. 도대체 이첩 보류를 명령하시긴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똑바로 이해하냐.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 그랬더니 그 전날 이첩을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관이 장관 느끼기에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다. 그 전날 8월 1일 날에도 뭐 8월 1일 이첩이 예정돼 있다라는 등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좀 그렇게 물어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해병대 사령관이 계속해서 반발을 했고 그 자기 나름대로는 방법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도가 현재는 현직 해병대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건데 이제 그 한계점에서 벗어난다면 이분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예측하기 힘들지 않느냐. 우선 10월에 이제는 나가는 사령관이고, 예. 김계한. 예, 여름에 그 해병대에서 대령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몇 번 전역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 근데 10월엔 나가겠다. 예. 그 이유를 한 이유가 임성근이고 김계한이고 빨리 나가야 밑에서 진급하거든. 예. 이게 불만이 제일 많은 계층이 대령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비난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김계한 사령관이요? 네, 그 저도 좀 신뢰는 못했어요. 이제 저번 국회에서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근데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했을 때 김계한 사령관이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제가 아주 노회한 정치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종석 국방장관 대표적입니다. 미꾸라지처럼 싹싹싹싹 빠져나가고 교묘한 말장난 뭐 그리고 표정에서요 거짓말하면서도 탁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애를 쓰는 태도들이 보여요. 근데 김기한 사령관은 그 감정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직선적인 사람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감춰도 티가 나. 예. 거짓말해도 티가 예. 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말 못합니다. 예. 이렇게. 너무나 그렇게 완벽한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분이야. 예.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아직은 미정인 것 같다. 이제 군복을 벗었을 때 진정 본인이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름대로 지탱하고 있는 명분이 이겁니다. 현역 해병대 사령관이다. 네. 그런데 어떻게 군 통수권자한테 내가 현역이면서 반기를 들겠냐. 어떤 형태로든. 그건 좀 안 되지 않느냐. 자기 철학이 있는 이 것 같아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 지휘서신에도 말 못할 고민이 많았다. 그렇죠. 예. 또 뭐 공수처 가서 조사받을 때 저기 이제 증거물이 나와서 경로설 이런 거 나오니까 수사관들한테 해병대 사령관인 내가 어떻게 근데 이 말을 하냐. 예, 다른 이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옷을 되는 거지. 벗는다? 다른 예, 예. 어떤 사람도 그런 류의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자 뒤돌아보십시오. 희망은 김계한이다. 이종섭 국방장관 뭐 그 박진희 군사보좌관 임기훈 다 얘기했지만 그냥 얼굴에 천편 딱 깔고 안 봅니다. 국가 안 봅니다. 예. 이렇게 했지. 그런 인간적 고뇌를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제 이종섭 국방장관 질문 속에서 제가 실망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어떤 인간적 그 인간미 그 인간에 대한 최소한 신뢰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길 바랬던 거예요. 장관식이나 했고 예. 본인이 주도가 돼서 만든 사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측은한 만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안 됐다. 어쩌다가 그냥 장관 한번 했다고 저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쭉 봤을 때 그 인간들이 원래 사악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종섭이나 저 김계한이나 임성은. 그러나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다. 이 악의 재판장에 평범성. 서 있는 예. 그게 집단화되다 보니까 자기들 개인의 책임을 못 느껴요. 이것의 거짓말과 이것의 의미와 이것의 정치적 의미와 원래는 개인이 다 감당하면은 태도가 바뀔 수도 있는데 예. 권력과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말을 하고 내 양심은 속이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덜 느껴. 예. 왜냐하면 이게 집단이고 그렇죠. 권력이고 국가 공식 질서니까 나는 질서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마음에 면책을 주는데 이게 바로 아이히만의 철학인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정말 그래서 예. 이제 그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조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겠죠. 대통령은 어떤 응신을 할 것이고 해병대 사령관은 또 어떤 네. 응신을 할 것이냐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래도 인간적 고뇌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김계한 사령관 아니겠느냐. 현재도 그랬고. 댓글에서 이해가 그래서 가요. 양심 고백을 하시라고 해병으로 살아온 삶 개망신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자식 앞에서 떳떳하세요 해병대 김계한 사령관님 이렇게 있고요. 이종섭이 군인 정신이 아닌 바보를 택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대표적인 노회한 정치꾼 같았어요. 네. 이제 거짓말 하면서도 이제는 웃으면서 거짓말 하더라고요. 예. 이제 제가 이거 말이죠. 징계 이 운운한 건 누군가를 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오히려 반문해요. 왜 그렇게 읽히시죠? 저는 그렇게 읽히지 않는데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얘기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거 뭐 아까 그런데 요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박정훈 대령이 유족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것 같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바람직한 얘기 아닌가요? 유족의 수사지를 받는 듯한 모습은 유족이 바람직한 것이다. 유족이 지휘했나요? 예. 지휘는 안 했죠. 네. 안 했죠. 근데 이 수사 결과가 유족의 가장 아픈 데를 반영한 수사 아니었나요? 바로 그동안 유족들이 바랬던 게 바로 이런 수사였던 거예요. 뭐냐면 이후에 재판도 받고 검찰 수사 또 넘어서 재판까지 받다 보면 많은 잘못들이 또 빠져나가요. 증거가 부족하고 뭐 증거 능력이 없고 명백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예 다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처음 조사할 때는 유족이 가장 지적하는 억울한 점 그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 입장에서 가장 충실한 수사를 했다라는 표현 아니냐 이게. 오히려 바람직한 거라니까요. 유족이 수사 지휘하듯. 그렇죠. 유족이 내가 아버지였다면 이런 수사를 밝혀서 이 부분에 의문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는 평가예요. 이거는 바람직한 평가다 저는. 그런데
바람직한 평가이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장관과 함께 약 20분간의 브리핑을 받은 게 전부예요. 뭘 근거로 해가지고 유족의 지휘를 받은 듯 오로지 유족 편에서만 기록을 다 보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족은 흔히 정권이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유족을 보는 시각과 유사한 거예요. 상식적 차원에서의 유족이 이렇게 제한 건 바람직하다는 거는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이고, 이 말이 나온 맥락은 뭐냐 하면은 그냥 유족들에게 끌려다니기나 하고 수사단장이 박정원이 그러면서 자기가 소신 있고 중심을 잡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이런 류의 문법을 세월호나 이태원에서 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잠깐 덧붙이면 준비된 멘트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년이 지난 다음에 나옵니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그동안 벙어리였나요? 말 못하는 상황이었나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가 왜 이번에 나왔을까요? 나름대로 이걸 프레임으로 만들겠다는 유족을 정치화하려고 하는 거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경북청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거다.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거죠? 황당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유족들이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재심 신청하고 이미 다 했는데 뭔 자다가 봉짝 뜨는 소리가 이제는 뭐냐면 유족을 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적으로 하고 있다. 그게 항상 동원되는 프레임이라니까요. 저희 댓글창에도 유족을 항상 그런 식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적으로 만들고 고립시키고 비난의 화살이 오히려 유족으로 가게 하는. 그동안 군내 사망사고를 처리했던 많은 사건에서 왜 의문사가 되고 이랬느냐. 처음에는 뭐 그래도 유족한테 뭐라도 해줄 듯이 해요. 근데 유족의 요구는 수사기관보다는 훨씬 높다고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이잖아요. 의문점들이 더 많고 억울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점점 저 갈등이 생기면서 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유족이 분발 없이 경북경찰청에서 발표했으면 알아듣지. 채심을 청구해? 이때부터가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봐요. 그렇죠. 좌파야. 이때부터가. 이게 이제 좌파몰이로 들어가려고 그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이제 와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왜 이 얘기가 불쑥 나오게 됐겠냐고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박정원 대령 반응이 나왔죠. 이 말에 대해서. 박진희. 그거였죠. 뭐냐면 지휘받은 배 저거 전혀 없죠. 왜냐하면 지휘할래야 지휘할 시간이 있나요? 아니 만난 게 유족들을 딱 한 번 만났는데 그 7월 21일 날 그다음에 결과 보고했잖아요. 중간에 무슨 피드백이 없는데 무슨 지휘를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을 쓰기 시작한 건 정치적 프레임 같아요. 유족과 갈라치기를 하고 유족을 이제 고립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그러나 또 반대편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런 수사를 유족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해 와서 수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정훈 대령은 그나마 유족들 보시기에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사 설명회를 했는데 그나마 유족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수사가 포커스를 잘 맞췄다라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틀을 잘 잡았다는 얘기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대상으로 넣었다라는 그 핵심적 프레임이 잘 잡혔다는 겁니다. 그 수사 지휘를 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프레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뭐 유족을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수사 지휘를 해요 유족들이. 그리고 무슨 수사 지휘를 뭐 아무나 하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 수사단이라는 구조적으로 이게 체계가 있는데 수사단장조차도 적극적 수사 지휘를 하진 않았어요 이 사건에서. 그 수사팀들이 주축이 돼서 보고가 올라왔고 대부분 그것을 그 박 단장은 이제 승인해주는 그런 형태로 됐지.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 직후에 오히려 정치권에서 나왔던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라.
그게 결국은 수사 지휘였던 거예요. 좋습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따른 거죠. 유족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냐 이런 건데요. 아까 대통령 기자회견 잠깐 이제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수사외압 정황이 없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다.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주장을 했거든요. 김종대 의원님은 그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내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방송 나가 많이 들으면 내가 이제 시사적 관점에서는 해석이 분석이 불가능하다. 시사적 관점에서는 해석이 이거는 불가능하다. 저 인지심리학자나 심리상담사한테 그 답변을 들으셔라. 나는 못한다. 최근에 나의 시사적인 그 관점은 한계에 도달했다. 김종대 포기 선언. 도저히 대통령의 저 말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 불가. 아니 비단 그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날 기자회견 내용 전체가 이래 가지고 또 지지율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은 자기가 창조한 어떤 우리가 보기엔 가상 세계 같은 별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별개의 세계에 거기에 있다.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의 공기방울 같은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다 들여다 보여. 근데 본인은 그런 데서 못 빠져나오는 어항 속의 존재다. 네. 물고기가 그 밖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어항 속의 존재다. 예. 못 나온다고.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류의 진단에서 나오는 분석이라야지 이젠 시사적 관점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네. 이제는. 김종대 윤석열 포기 선언.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개헌 공방에 관해서까지도 쭉 나오는데 이제 바야흐로 다 한국 사회가 파국적 미래 그러니까 탄핵 프레임과 개헌 프레임이 부딪히는 단계로 정치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탄핵이나 계엄이 단기적인 가능성, 실효성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지지자들은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이런 단계까지 간 건 한국 사회에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데 최해병 문제나 의정 대란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정책 의제입니다. 그런데 탄핵과 계엄은 존재에 관한 투쟁이에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저 야당이 모든 저런 정치 공세는 전부 탄핵의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대통령을 보는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좀 열심히 싸우니까 이걸 비정상국회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무력화하려는. 개헌까지 가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고 또 실제 우리가 다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근거도 있어. 혹시 의원님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 뭐 조금 있어요. 이야기를 그리고 박선원 해주셔야죠. 의원이 얘기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이에요. 안 그래도 연락처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나 전화 못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커질 때 오늘날 미국 정치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의심의 정치입니다. 트럼프 지지하는 큐어논 같은 음모론 단체들은 민주당이 피자 가게 지하실에서 아동 성매매를 했다고 실제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치 행동으로 바뀌어 버렸을 때 이제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게 민주당의 의심은 방어적 의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내놓을 만한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지 할지라도 지금은 내질러야 된다. 우리가 박근혜 때 경험했다. 그때 검토했다는 걸.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도 있다고 봐요. 조금 들은 거 좀 밟아주시면 지금 어떠실까요?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제가 하니까 지금 구독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같은 제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그런 제보라고 평가해야 되는지 그게 벌써 두세 달 전 얘기예요. 수도권 인근의 지휘관들이 전부 다 641색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방장관을 김영현 국방장관으로 갑자기 교체하려는 의도도 뭔가 그런 포석 아니겠느냐라는 저희는 이제 저희 걱정 때문에 이거 재판부 갈아치우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차피 측근으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찌 보면 대통령의 술친구라고 하는데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을 국방장관이라는 공식적 직함을 줘서
줘야만 하는 이유는 계엄이나 뭐 군사법원에 대한 인사권 이거 말고는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를 위해서 포석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얘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예. 김용현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대명천지에 이런 나라에서 무슨 계엄? 계엄하라 그러면 나도 안 하겠습니다. 예. 국민이 용납 안 하고 나도 안 한다. 나도 안 한다. 예. 이건 뭐냐면 일선 지휘관한테 주는 시그널 아니겠어요? 내가 장관이 돼서 국내 문제로 계엄하려고 한다면 당신도 듣지 마시오. 이런 얘기에 왜? 위헌 명령이니까. 그게 그 이첩보리 명령이랑 같은 괴입니다. 그 시민들 죽이려고 하는 위헌 명령이잖아요. 살인 명령이잖아요. 위법한 명령이다. 그 살인 명령이에요, 사실. 예. 국민들 주권자인 국민을 학살하겠다는 살인 명령이거든요. 아무리 갖은 그 술책을 부리고 뭐 트릭을 해도 우리 역사 속의 답은 살인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따르지 마세요라고 김용현 처장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야당의 그런 지적 때문에 국회 청문회에서 김용현 후보자가 그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안 할 거다. 내가 지시하더라도 여러분도 따르지 마라. 나도 안 따를 거다. 그 말을 끌어낸 게 중요하다. 이 그게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거죠. 그게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변화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계엄 문제가 뜨겁게 이슈가 돼서 한간에서는 뭐 좀 뭐냐면 더 씌우기 아니냐 모략 아니냐 했지만 괴담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국민들이 있죠. 얻어낸 성과라는 건 뭐냐 이제 감히 어떤 군인도 국내 문제로 계엄하겠다고 나서지 못하게 만든 하나의 중요한 초석을 다진 거죠. 이게 결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야당이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고 압박을 해서 그 성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근데 문제는 중간 단계나 어떤 다른 명분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됩니다. 계엄도 경비 계엄이 있고 비상 계엄이 있고 그 전에 위수령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이런 것이 전부 아니라 할지라도 최근에 그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방첩사령관을 마치 경호처장이 직접 그 지휘 감독했던 정황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건 이건 심상치는 않아요. 이거는 굳이 계엄이 아니라 하더라도 왜 그러냐. 국방장관을 통해서 하는 거지. 자기가 사령관으로 소집해가지고. 경호처장이 왜? 아무리 경호 유관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기무사가 2017년에 그 계엄 문건을 작성했을 때도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계엄의 주무부사인 합참을 통제를 안 받고 그 문서를 썼다는 데서 우리가 이 위법성이 더 크고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경호처장이 뭔데? 이게 3스타 지휘관 중에 핵심 요직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기관 장악한 군장악 다 된 거예요. 근데 계속 하는 말이 400명 중에 4명 가지고 무슨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라고 주장하잖아요. 충암파 얘기고 여기는 다 충암고가 아니죠. 400명 중에 4명이라는 게 이제 충암 근데 그런 식으로 좁혀서 쟁점을 가리고 있다. 4명 아니라 1명이어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우리 선진국 반열에 들었으니까 계엄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엄이 논의되는 상황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같이 평화로운 상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촛불 집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촛불이 굉장히 평화로웠지 않습니까? 그걸 근데 각색을 하면 얼마든지 무력 상태, 충돌 상태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수령이라는 걸 그때 이제 불쏘시개로 쓰려고 그랬다. 위수령을 통해서 병력을 동원하게 되면 시민과 자연스러운 스파크가 일어나서 커지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들은 그런 매력을 느낍니다. 시끄러워져. 광장이 시끌시끌해. 그러면 이것을 때려잡기 위한 가장 매력적인 카드가 계엄령이거든요. 그리고 군대라는 특성은 지금 경호처장이 섣불리 장관 후보가 나도 명령을 안 받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군은요 육사 단일 구조예요. 어떤 정치적인 견제가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국가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군령이 살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명령이 내려가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반대작용을 통해서 극복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 명령이 떨어지면 실행이 됩니다. 명령이 떨어져서 실행이 되면 누군가는 죽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는 극심한 혼란을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선진국 반열에 들었으니까 뭐 언론이 발달돼 있으니까 뭐 외국에서도 다 지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야당 대단히 의석수가 위험한 많아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하잖아요. 소리예요. 왜냐하면 예. 자 봅시다. 그 해제 문제만 해도요.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국에 가서는 사법권을 장악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 물리력을 투입하겠다는 거라니까요. 물리력 투입한 다음에 상황이 이미 바뀌어 버렸는데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거는 픽션이에요. 픽션. 해제가 가능하니 계엄은 걱정할 게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제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물리력이라는 게. 자, 과거에 우리가 계엄 사태를 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딱 거기서 그 정문에서 쫓겨났어요. 정문에서 딱 지켜서 내쫓아버리면 그게 언론에 나가지도 않는데 누가 알아요? 자, 국회의원 소집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계엄 해제하려면 소집을 해야 되잖아. 안 오던데요, 국회의원들이? 그럼 말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다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보고 있고 인터넷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다 알아요? 알긴 알아도 그거는 물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문자의 영역이라고요. 해제하느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추상적인 문자의 영역이라고요. 계엄이 선포되면 물리력이 먼저 작동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니까요. 안전한 건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저는 이 국내 상황에서 계엄이 발발하거나 그래서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군인들의 장교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5대5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움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 세력에서 그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실행하려고 해도 반대 세력이 막아버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군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99대 1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육사에서 양성한 엘리트 장교 집단들은 자기들의 세계가 있고 명령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어요. 국민들의 정치적 스펙트럼과는 너무 괴리돼 있다고요. 김종대 의원님도 국방 전문가신데 동의하십니까? 저러한 진단. 아니 그런데 지금 김 변호사님이 얘기한 건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그 비상계엄을 얘기하는데 이제 많이 포커스를 두신 거고 제가 알기로는 경비계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거는 현실적 이유에서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어떤 현실적 이유요? 올해 용산으로 옮겨서? 초에 이게 그 검토가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은 용산이 시위대에 포위됐을 상황을 일단 가정하고 출발점을 삼았다는 것이죠. 그분들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시잖아요. 뭐 무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청와대라면은 길목이 뻔하다고. 예. 삼청동이나 효자동 쪽밖에는 진입로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산은 사통팔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갇혀버리는 상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비 계획을 짰다. 나중에 설령 이게 까발려지더라도 그렇게 변명을 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대통령이 군부대 안에 있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기를 포위했다는 거는 이 대한민국 전쟁지도본부를 포위한 것이 되니까 군으로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놓고 북한 드론에 뚫리고 풍선에도 뚫려. 도감청도 뚫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다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비상계엄도 대안의 하나로 넣었다든가 경비계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물타기 하는 논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지율에 저조한 어떤 거에다가 맨날 국민을 의심하고 반국가 세력을 의심하고 여기에 24시간 붙어 있는 경호처장이 간신 노릇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들의 상상인 거거든요. 그들의 상상. 그리고 시위대가 그러면은 용산을 포위하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017년에도 완전히 청와대가 포위된 상황에서 나왔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 박근혜 정부 때 탄핵 정부 때.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은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때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분석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계엄 문건. 오판이 뭐가 있었냐면은 탄핵이
이 인용될 줄 몰랐던 거예요. 아 헌재에서 기각시킬 줄 알았다. 네, 그게 오판이었다. 네. 청와대에. 만약에 기각이 돼서 진행됐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이제 그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재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없었어요. 탄핵이 결정이 되기 전에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다음 플랜으로만 너무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예. 이들이 만약에 진짜 어떤 대통령이 야욕이 있었다면은 탄핵과 연결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되기 전에 헌재가 결정을 하기 전에 사회 불안 요소라는 이유로 계엄을 먼저 카드를 썼더라면 상당히 위험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요. 그 정치적 유산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거든요. 나름대로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탄핵이 기각됐다라는 그런 기다림을 선택했는데 지금 이들이 꼭 그러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무슨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뭐냐면 탄핵 계엄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그때도 그 계엄을 준비한 그 자체가 저는 미스했다고 봐요. 계엄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결심만 하면 됩니다. 현행법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구축돼 있어요 이미. 이 정권에는 이미 탄핵 트라우마가 생겼다. 예.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탄핵을 막는 건 계엄입니다. 계엄을 막는 건 탄핵이에요. 이렇게 이제 물려가는 건데 예.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뱀 두 마리가 서로의 꼬리를 무는 문양이 나와. 네네. 딱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정치가. 그래가지고 서로를 먹으면서 소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저 문양도 있어요. 예. 저거는 본격 시사 교양 방송 저거는 저희 오늘 지가 예. 지 꼬리를 먹는 거야. 예. 자기를 소화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두 마리 문양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또 무속과 주술의 힘도 여전히 살아 있고 이 정권에서요. 예, 그것도 있고. 김종대 의원이 보시기에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고.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어느 순간 제한될 수도 있다는 명분 쌓기가 반국가 세력 발언이라고도 보고 저는 최근에 야당하고 이제 접촉을 공식적으로도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야 영수회담은 물론이고 국회 개원식도 안 하고 국민의힘도 이제는 안 만나잖아요. 연찬회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간신들이 이제 드디어 대통령과 이 입법부 관계도 끊어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잘 우리가 관찰하고 또 이제 시민들의 역량이 네네. 우리가 민주주의의 경험과 축적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튼튼하면 감히 이런 극단적 시도는 못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의회의 방향 뭐 반국가 세력의 뭐 사건이라든가 뭐 아니면 안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칫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면은 잘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방어할 수 있다. 제가 이제 뭐 계엄 문제는 사실 박대령의 변호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자격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자문했던 그걸 기초로 하는 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사태는 그때하고는 상당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혜병 사건이랄지 박정훈 대령 사건 나머지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 국민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움직임이 거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오지만 그때하고 비교할 만큼의 숫자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때는 그 길이었던 건데 지금은 다른 길이 제시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무슨 탄핵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최혜병 사건 특검법 이 문제도 집권층에서 대통령이 특히나 현명한 판단을 해서 탄핵에 빌미를 주지 마라. 특검을 받으면 탄핵에 빌미가 안 되지 않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특검의 시간 재판이 꽤 길기 때문에 그 데미지는 상당히 뒤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탄핵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이제 탄핵 문제가 나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현상인데 두 가지가 저는 맞아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국민 대다수가 뛰쳐나오는 현상. 그다음에 명백한 정권의 그 불신임 사태. 이 두 가지가 겹쳐져야 되는데 이 정부는 불신임 사태 같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오프라인으로 국민들이 쏟아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 이건 뭐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프라인으로 시민들이 와장창 쏟아지는 상황이 안 나타난다면 결국 계엄도 안 나타날 거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2017년 때는 그 전제가 실제 시민들이 광장을 꽉 메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위험했던 거예요. 아니요. 이 부분은 함부로 예단을 안 하는 게 좋겠는 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게 100만 시민 모인다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그때 청계천에 5만 명, 6만 명이 첫 집회에 모였을 때 너무 많이 모였다고 우리가 놀란 거예요. 오히려 그러는데 그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게 역사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시민 사회를 너무 이렇게 조금 판단하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되고 어쨌든지 간에 탄핵이 필요하고 그게 우리 고통을 줄이는 일이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그 정당이나 정파가 선동하고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 그 자체가 하는 거고 박근혜 탄핵도 그렇게 해서 된 거다. 그게 이제 세상의 순리다. 이렇게 되면 정권 저항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걸 인위적인 기획이 아니라 하나의 민심의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 순리대로 간다는 거 이런 점들은 한번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정치적 시견은 훨씬 제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워낙 중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 오늘 좀 시간을 많이 좀 이렇게 경과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두 분의 말씀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가지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로서 지금의 전국들을 좀 읽어본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댓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2024년에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느냐. 막연하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들으니 무섭다라는 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좀 끝내면서 짧게 한 말씀씩 짧게 해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박대령 사건을 빨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종결해서 무죄 선고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어쨌든지 간에 참 긴 시간 그 수사와 재판에 이제 우리가 진실의 목이 아주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려왔는데 아직도 갈 길이 좀 있어 보입니다. 수고하시는 변호인들한테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박정훈 대령이 여태까지 잘 버텨주셨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귀감이 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 많다. 만큼 잘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시기를 저희가 또 기원하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두 분 덕분에 오늘도 제대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9월 4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